지난 일주일 동안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외교 안보 현안을 점검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해상 완충구역의 포사격을 이어가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중국의 당대회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서 북한의 의도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이번 주에도 이제 동서해상 해상 완충 구역에서 포사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현재 그 한반도 안보 정세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내내 또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다만 여전히 고강도 긴장 국면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다만 저강도를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강도 긴장과 저강도 긴장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긴장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서 고강도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고강도 긴장 국면으로 가면 위기 국면의 문턱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2, 3주일 동안의 관리가 잘못된다면 우리가 2017년에 봤던 전쟁 임박설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고강도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저희가 좀 이제 북쪽에서 예를 들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남측 영역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포사격을 공해로 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 대고 포사격을 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국지전에 해당하고 그건 고강도 또는 위기 국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런 문턱에 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런 것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북한의 서해 완충구역 포사격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또 괌에 B-1B 전략폭격기 넉 대를 또 배치를 했고 이달 말에는 한미 간의 공중 연합 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한국군은 지금 호국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의 조금 아까 방송하셨습니다만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은 말폭탄 수준의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강도에서 고강도 긴장 국면으로 이동하는 그런 근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고강도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지금 중국이 제20차 당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이런 가운데도 북한이 포사격을 감행한 것은 도발 수위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이제 일부에서는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까 중국을 무시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볼 땐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주에 한 것은 해상 구역에 대한 포사격이고 그 포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강도의 위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강도가 낮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북한이 호국 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맹비난을 하고 뭐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그 정도 맹비난을 했으면 탄도미사일을 거의 매일같이 쏴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포사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의식해서 어떤 군사적인 무력 시위의 수준을 낮췄다. 이 수위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도발하고 자극하는 국면이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중국의 어떤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은 좀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분석이신데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제 끝나잖아요. 오늘 그렇죠. 끝난 이후에가 좀 더 걱정입니다. 핵실험을 혹시 진행을 할까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그런데 중국의 정치 일정을 보면 당대회가 오늘 끝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치 일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5년을 담당할 최고 지도자들 명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당대회는 끝나고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내일부터 제1중전회가 열립니다. 이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것이죠. 오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200여 명의 명단이 발표가 되면
이 사람들이 내일 모여서 1차 전체회의를 해서 이제 차기 간부들을 다시 선출하는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에 정치국 의원 한 25명을 뽑고 예. 그 정치국 의원 중에서 상무위원 7명을 또 뽑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총서기를 뽑고 하는 이 과정을 내일 진행하고 예.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상태부터 상당 기간 중국은 새로운 지도부의 출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축제의 기간이랄까요? 예. 그런 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중국 국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예. 그래서 공산당 최고 지도자는 총석이라는 이름이 있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주석입니다. 예. 총서기로서 사면임하는 거는 내일이지만 국가 주석은 내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전인대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가 내년 3월에 열릴 텐데 예.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 끝나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3월까지 이 상황이 이어져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뭐 내일 명단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직후에 북한이 극도의 도발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과 중국 간에 지금 협력 관계라든가 소통 관계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극도로 싫어하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 꼭 할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하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당대회는 폐막하지만 네. 내일 그 제1중전회에서 선출이 이루어집니다. 선출이고 이제 예. 그 명단이 발표되는 거죠. 그게 클라이막스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앞으로 5년 동안 공산당의 총서기로서 시진핑 주석이 됐다라는 발표가 나는 게 지금 중국의 정치 일정의 핵심적인 일정이고 그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 내일 합니다. 예,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로 3년임을 하게 되면 그렇죠.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내다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미중 관계라고 하는 구도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됩니다. 예. 미중 관계가 이번 달과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총서기 주석은 내일 날짜로 이제 연임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국내 정치 일정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 3월까지는 이제 어떤 전환기가 있고요. 네. 미국은 11월 8일에 중간 선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원 의석과 상원 의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고 심지어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또 나갈지 말지도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초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면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가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과 중국의 중요한 일정이 지나고 나면 아마도 미국과 중국 모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의 도수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선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장되게 과격하게 어떤 자기의 정책을 과시한 면이 있다. 네. 기싸움이었다고 봐야죠.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숨 돌리고 나고 그렇게 됐을 때 국가적인 이익을 봤을 때 불필요한 행동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거라든가 이번 행사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예. 뭔가 멋있게 이제 사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예. 부분. 또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엄청난 중압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을 과도하게 때렸다든가 중국도 과도하게 미국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은 여전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미중 관계에 전략 경쟁이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을 하면서 편성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꾸준히 두면서 이제 상황을 보려고 하겠죠. 네. 선거와 관련해서 계속 좀 지켜볼 그런 대목일 것 네, 같고요. 외교 정책은 그 자체로 보면 틀립니다. 안 네. 됩니다. 네. 항상 국내 정치의 일정을 보면서 판단을 해줘야 네.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핵실험을 안 할 가능성도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 시나리오가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가 볼 때는 50대 50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핵실험을 할 가능성과 안 할 가능성. 네. 그래도 근데 국내에서는 계속 이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도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상황 중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말 중에서 이런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쾌한 말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 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대사인데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서열이 아무리 높게 봐야 국장급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국회의원급입니다. 네. 예. 근데 국회의원급은 뭐 장관급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의 국장급 되는 분이 우리의 장관급 되는 사람들이 핵무장 운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보면 예의 범절을 어긴 거죠. 이제 외교적인 관례를 어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매우 불쾌한 상황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골드버그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아닌데 왜 이런 얘기 계속 하는지 좀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과격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외교적으로 무례한 건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이맘때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의 램버트 차관보가 있습니다. 부차관보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절대로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가장 우방국인 한국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 언어로서는 최악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좀 대화 연결이 기조가 되는 거 대화 기조는 아닙니다. 미국은 아주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대응하는 것을 쓰면서 네. 외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하면서 그렇죠. 50대 50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 거지 예.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외교 정책에서 표준입니다. 이게 외부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응할 때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고 압도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방어태세를 갖추면서 대응하는 게 첫째고 예. 그러면서 그 군사적 위협 자체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군사적 위협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표준적인 외교 정책은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쓰는데 미국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뭐 쏘고 하면 바로 폭격기를 배치한다든가 네. 한미연합 훈련을 강화한다든가 하면서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증강시키죠. 네가 이만큼 도발하면 나는 더 크게 할 거야. 그만해라는 메시지를 주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너 왜 그러냐? 대화하고 협상해서 그만하자라는 거를 대화하자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혹시 대화를 하면 불만이 해소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군사적 위협의 강도에 대해서 조절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도 그런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고강도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상황에 맞춰서 지금 위기 국면은 아니고 고강도 긴장도 아니고 중강도니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상황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국은 확장 억제를 강조하고 맞습니다. 있는 입장입니다. 뭐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모두를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일부에서는 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좀 공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최근에 하는 말이 미국이 서울을 구하기 위해서 뉴욕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 예.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서울에 대해서 핵폭탄을 쏴도 미국은 아마도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 확장 억제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1961년도 상황을 다시 재소환한 겁니다. 1961년에 그 당시에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할 때 프랑스가 그때 막 핵무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프랑스가 싸웠습니다. 싸웠을 때 드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소련이 파리에 핵폭탄을 던지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 아니냐?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말싸움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유명한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그 말이 맞냐 이겁니다.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프랑스는 동맹국이었지만 협력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균열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가 최고 수준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핵무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1968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돌아볼 때 확장 이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북핵 위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대안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확장 억제라는 말에서 100% 신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핵폭탄을 해서 우리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그건 미국 대통령 마음이잖아요. 예.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 1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만은 확장 억제라는 것에 100% 신뢰라는 걸 물고 늘어지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확장 억제 말고 좋은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전술핵 재배치도 있고 예. 핵무장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약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볼 때 한미 동맹의 그런 견고함은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확장 억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상 저희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북한 리포트 왕선택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